그리고 자리에 앉는 것도 비슷하시네. 앞에 자리 다 비워두고 뒤에 앉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 있습니까? 고정석 있습니까? 지난주 앉았으니까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4주 내내 나는 그 자리에 맞겠다. 사랑부 교사가 다 그렇죠. 우리가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마산인가요? 장류, 예. 예, 장류에서 오신 분도. 예. 오늘 첫 수업이 장애 이해 및 에티켓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뭐 이렇게 사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재미없는 강의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일 평상시에 우리 제일 생각 잘 안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머지 강의들은 우리가 사랑부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 많이 하는 내용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크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참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할까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일찍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대신 제가 몇 시까지 8시 20분까지 8시 40분까지인데 조금 일찍 재미없는 대신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많이 할 거거든요. 제 수업은. 왜냐하면 제가 뭘 설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애부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많이 할 텐데 질문하면 좀 답변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경장애연합회 세미나 때는 선택 강의였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뭐 그 강의에 대해서 답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할 책임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뭐 이게 선택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임하셔야 될 책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수영도 교회니까 수영도 교회거든요. 제가 수영도 교회에 있는 목사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장애의 정의에 대한 겁니다. 장애인의 이해 및 에티켓. 뭐 장애의 이해라는 건 에티켓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장애를 제가 왔다 갔다 할 건데 괜찮습니까?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장애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에티켓도 달라지고 접근하는 것도 달라지죠. 근데 뭐 공식적인 정의는 있습니다. 책에도 정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엔에서 말하는 장애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장애에 대한 정의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장애라고 이야기하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걸 장애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관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들과 그리고 행동의 패턴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다 같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들이 다 같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그 생각들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들 그리고 장애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다 다른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사랑부 얼마 정도 섬기셨습니까? 한 몇 년 정도? 1년. 예? 1년. 예. 원래 처음 섬기시는 분 계십니다. 원래 사랑부 처음. 예. 그 다음에 한 3년 이상 됐다. 3년 이상. 한 6년 이상 됐다. 6년 이상. 자, 뭐 한 3년 이상쯤 됐으면 이제 뭐 중견 정도 사랑부 교사에 한 중견 정도 들어가시겠죠. 자, 여러분한테 누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부를 섬기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사랑부는 어떤 부서냐? 뭐 교회에 따라 소망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희망부라고 하겠는데 저희 이제 수영교계가 사랑부니까 저 그냥 통칭해서 사랑부라고 하겠습니다.
사랑부가 어떤 부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랑을 많이 필요하는 부서.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사랑부가 뭐 하는 데냐? 라고 물어보면. 네? 신체적으로.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만든 부서다. 네.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가 좀 적어볼게요. 저는 적는 걸 좋아합니다. 또 지적으로 좀 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거, 지적 기능 저하. 그리고 강사니까 조금 고상한 말을 여러분들보다는 좀 고상한 말.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 네, 사랑이 필요한 사람. 또 사랑부는 뭐 어떤 사람들이 오는 데냐 뭐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어떠신데? 뭐 왔다 갔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뭐 예. 사랑부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데입니까? 뭐 사랑부는 어떤 곳이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돼요?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데 지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 네. 또요. 답니까? 답니까? 뭐 우리 자폐성 장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것 같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는 장애가 뭐냐라고 물으면 답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장애가 뭐냐? 우리가 장애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가 제가 이제 기능 저하라는 말씀 좀 일반적으로 뭐 책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뭔가 어떤 기능들이 떨어진다. 기능들이 떨어진다. 사랑부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사랑부 교사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어떤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신체 장애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언어 장애나 청각 장애도 같이 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랑부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대상으로 하죠.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통으로 이야기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근데 장애가 뭔지 나는 장애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혹시 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습니까? 장애는 우리가 썼던 말 중에 보통 일반적으로 장애를 정의하는 말들이 있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기능이 저하된 것, 그렇죠? 뭔가 필요한 것, 뭔가 불분명한 것, 기능이 저하된 것, 뭔가 부족한 상태. 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장애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장애라고. 뭐 책에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있는 장애의 의미, 사전적 의미도 마찬가지죠. 장애와 유사한데 장애는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지적거리의 방해가 되는 일 또는 그것. 무엇을 하는데 그 지적거린다. 그렇죠? 무엇을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다. 이 모든 게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말하면 장애가 된다. 그렇죠? 아니면은 사전에 조금 약간 그치적거린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조금 완화하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보편적이지 않은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일반적이지 않은 것, 보편적이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가장 공식적인 장애에 대한 정의죠. 근데 이 장애들의 정의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장애의 정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것을 정리하는 걸까요? 그렇죠?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이지 않다,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정의하는 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을까요, 지금? 신체, 정신.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해보세요. 비정상인한테 기준을 두는 겁니다. 예, 비정상인.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면, 그걸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아주 어렵지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어떠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죠. 보편적이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보편적인 것을 할 수 없는 사람, 보편적인 것하고 다른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뭔가 다른 상황과 다른 위치와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상황과 어긋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그러고 학문적으로 장애라고 정의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그걸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기능이 지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이 부족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것이 장애에 대한 정의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특성과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장애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장애라고 구분하기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의 정도,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는 장애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의 장애의 기준으로 삼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을 대하는 모든 것의 포커스가 뭐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의 기준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장애에 대한 접근하는 모든 행동들도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과 우리의 모든 이 사회의 구조라든지 상황들, 교육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에 대한 정의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뭘 바꾸면 되냐?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특수교육을 하잖아요. 특수교육을. 그래서 사랑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부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 사랑부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왜 특수학교가 만들어졌어요? 왜 특수교육이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좀 다르게 살도록 뭔가 만들기 위한 목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들을 가졌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만들어진 거예요. 장애에 대한 정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가 정의되었기 때문에 그 장애에 대한 모든 접근과 방법들과 목적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보다 역시 별 다르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큰 틀에서는 사람답게 살게 할 것인가. 가장 사랑부의 중요한 의미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었죠. 그게 모든 것의 장애에 대한 정의고 장애에 대한 모든 접근의 포커스였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장애라는 게, 장애인이라는 게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들에 처한 사람,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마땅하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의를 배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의를 배제하면 우리가 사랑부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의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의 요소가 더해져야 되겠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해져야 되냐? 자, 장애라는 건 지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다음에 사회성이 결여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일반적인 생활, 보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형편과 여건 속에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정해야 될 것은 그 장애들을 발생하는 요소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과 어떠한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그런 정신적인 상황들을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그 장애를 발생하는 요소가 그 사람 개인에게만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가 하나 더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적 요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기존에는 뭐 최근에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하죠.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합니다만은, 근데 뭐 2000년대 때까지, 저 90년대 한 중반 이전까지, 후반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접근이 상당히 미비했던 게 사실이고, 또 사랑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그래서 얼마나 이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랑부 안에 있는 교육팀하고 잠깐 이렇게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교사들 중에서 특수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을 따로 이렇게 해서 교육팀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좀 학생들을 돕고 이렇게 교사들 교육하는 것들 지원하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배실이 이대로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것 같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예배실이 이 상태로 좋은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들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다들 우리 지금 예배실 환경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어쩔 수 없대요. 어쩔 수 없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주마다.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이미 그 환경 자체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조적인 결함은 그냥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적인 결함이 어떤 누군가에게 장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환경이 불편한 누군가에게, 그 환경이 자기한테 적절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장애를 가져다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사랑부 예배실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냐면 이게 환기가 잘 안 돼요. 환기가. 그다음에 이제 비가 오고 막 이러면 습하죠. 그러면 습한 날, 흐린 날, 비가 오는 날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칙칙하죠. 칙칙하면 어떻습니까? 딱 이게 우리 사람분들이 딱 교회 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딱 이제 집주림해가 딱 교회 딱 예배실 딱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1부 딱 드리고 난 저희가 3부 예배가 있거든요. 1부 때는 좀 분위기가 상쾌해요. 공기가. 근데 1부 빠져나가고 2부 딱 들어오는데 2부는 그 숫자도 제일 많아요. 숫자도 많은데 이미 1부에서 공기를 흐트려 놓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2부 딱 되면요. 이거는 완전히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이제 안개 낀 분위기 속에 딱 그냥 안개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는지 아무도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찬양은 찬양대로 하고 있고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있는데 밑에는 나름대로 전부 다 막 이렇게 정신이 산만하고 혼미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딱 들어가죠.
맑을 때하고 흐릴 때하고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요. 맑을 때는 아주 뭔가 이렇게 뭐랄까 상쾌하고 산뜻해 보여요. 그런데 흐린 날은 뭔가 행동하는 게 그리고 반응하는 게 달라요. 다르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이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영향을 줬다는 거. 영향을 줬다는 건 근데 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장애의 발생에 장애라는 것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장애는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다음에 그 개인에게 주는 여러 가지 자극과 환경들이 동시에 다 포함된 것을 통합된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장애라는 것을 정의해야 되고 장애인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애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제가 혼자서 고민하다가 그냥 적어봤는데 조금 적었는데 적고 나서 보니까 너무 참 거창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적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욕구와 권리를 성취함에 있어 불편하고 제한된 상황을 장애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욕구와 권리를 성취함에 있어 불편하고 제한된 상황이다. 불편하고 제한된 상황이다. 저는 장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장애를 정의하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제가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그렇죠? 불편하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성취하는 능력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더 플러스 됐냐면 그것이 적절하게 그 사람이 그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것을 돕는 것에 적절한 뭔가가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성취하면서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 능력을 보완해 줘야 될 그 능력을 대신해 주는 뭔가 지원과 상황적인 구조적인 요소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욕구와 권리를 성취하면서 불편하고 제한된 상황을 장애라고 그렇게 정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잘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지적 장애인들이 자폐성 장애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권리를 성취함에 있어서 불편하고 제한된 상황을 우리는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충분하게 그 제한된 상황들에서 필요한 지원들과 환경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면들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뭔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취약하다고 말하는 것들, 그다음에 결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 이것들은 여러분 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좀 더 좋아지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럼에도 그 상황들을 다른 무엇인가로 좀 더 안정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지원이 거기에 더해져야만 가능한 거죠. 그 사람이 이러한 상황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냐면 거기서 환경이라는 플러스가 더해지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장애라는 것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애라는 것이 제거되어져요.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데 이 환경이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으므로 뭐가 존재되냐면 장애라는 것이 존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사람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제공되고 지원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첫 번째가 우리 예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실. 제가 사랑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배실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근데 대체로
이렇게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좀 예배실 환경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다 비슷하게 사랑부를 만들 때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좋은 어떤 입장들을 고려해서 여기 사랑부 예배실을 만들거나 위치를 두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영역에도 사랑부 예배실 지하에 있죠. 엘리베이터가 있긴 합니다만은 장애인 화장실도 없는 지하에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도 없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예배실은 어디 있습니까? 1층에 있습니까? 문 앞에. 그렇죠. 왜 1층 문 앞에 있습니까? 별로 가까운. 그렇죠. 제일 들어오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들어오기 편한 데 있는 사랑부 예배실하고 저희들처럼 찾아야 들어올 수 있는 사랑부 예배실하고 어느 게 더 장애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까요? 찾아야 들어가 올 수 있는 예배실 장애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죠. 아니면 여러분들 예배실은 의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닥입니까? 바닥입니까? 여러분 다 혹시 의자가 편합니까? 바닥이 편합니까? 바닥이 편합니까? 의자가 편합니까? 바닥이 편합니까? 잠깐 제가 자켓을 좀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자켓을 벗겠습니까? 더워서 그래. 더워서. 저는 우리 부장사님 2부 부장님 계신데 저는 1부 때까지는 설교할 때 자켓을 입고 설교를 해요. 괜찮아요. 덜 더워요. 근데 2부 때 딱 설교 시작하면 땀이 막 나기 시작해요. 이미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미 공기가 너무 탁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간사가 부장님 시켜서 간사가 선풍기를 막 꺼내려고 그러더라고. 3월 달인데 목사님 땀 흘린다고. 그렇죠?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지금 더워요. 제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렇죠? 제가 덥고 불편하다는 그 자체가 장애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저는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드리는데 땀이 나고 덥고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조금 더 높은 데로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보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게다가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야 돼.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저를 상당히 이렇게 안 그래도 열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열을 더 오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혈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뭐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바닥, 의자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바닥이 좋습니까? 저는 의자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가본 사직동 교회는 바닥이죠. 사랑부는 사랑의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바닥에서 의자를 사용해요. 바닥에 들어가서 의자를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바닥이 좋을까요? 의자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에게 맞는 장소예요. 그 사람이 바닥이 좋으면 그 사람은 바닥이 좋은 거고 그 사람이 의자가 좋으면 그 사람이 의자가 좋은 거예요. 바닥이 좋냐 의자가 좋냐 이렇게 결정하는 건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의자가 더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데 좋더라 아니면 바닥이 더 뭔가 활동하는 게 더 좋더라 라고 하는 그 생각의 기준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모든 사랑원들이 다 바닥이 좋다. 모든 사랑원들이 다 의자가 좋다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편한데 누군가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편한데 누군가가 불편하다. 그러면 불편한 누군가는 그 환경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장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목사님 그 무자란 말입니까? 뭐 그렇게 묻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니는 의자에 갖고 니는 바닥에 앉을래 그렇게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느냐. 여러분 사랑부 아이들 중에서 예배 드릴 때 막 기막고 하는 애들 있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소리가 보통 사람보다 더 크게 들리는 우리 사랑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소리가 아주 데시벨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이 사람분들은 예배실 오면 곤욕이에요. 뭐 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찬양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마이크를 짱짱하게 틀어놓고 해요. 그렇죠? 마이크를 짱짱하게 틀어놓고. 근데 누군가에겐 불편한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불편한 상황.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 사랑부를 하기 때문에 장인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다 그 필요한 것을 그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뭔가 상황과 구조와 어떤 그런 여건들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부 사역을 하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의 기준에서 사랑부를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보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요. 장이라는 걸 그 사람에게다가 항상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사할 때, 캠프할 때 뭘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뭘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캠프 행사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캠프할 때 프로그램 많이 돌리는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러거든요. 피곤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서 막 그래 밤에 잠을 잘 자요. 그래 캠프 막 프로그램 안 돌리면 이거 뭐 중간에 시간 떼지 뭐 이거 이렇게 감당이 안 돼요. 무조건 돌려야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그 제가 이런 이야기는 제가 왜 반대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싫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캠프할 때 기준이 뭐냐면 제가 하기 싫은 건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것만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 수준이 딱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캠프하면 프로그램 막 돌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유 없이 막 왜냐면 흐트러지면 안 되기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막 돌려. 그리고 피곤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로 막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만들어서 이제 밤에 잠 잘 자게.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잠 잘 자든가요? 그런다고 캠프에 사고 안 나든가요? 그렇죠? 여러분 캠프할 때 프로그램을 많이 잡아서 프로그램 많이 돌리지 마세요.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스케줄에 적응하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버스 태워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요. 데리고 내려놓더니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프로그램 막 돌려요. 지는 지금 뭘 아무 생각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서 근데 막 선생님들이 속 붙잡고 질질질 막 끌고 다니 그 더운 여름날에 막 프로그램 돌려요. 캠프가 아니고 이미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데도 저녁에 잠 잘 잘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산하는 거예요. 캠프를 가면 그 환경 속에 그 스케줄 속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누구 입장에서 캠프를 하냐면 우리 기준에서 그렇죠. 우리 기준에서. 환경이라는 요소들과 상황이라는 요소가 그 사람들에게 장애를 준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캠프 갔으면 캠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미 그래 캠프 가서 캠프 하면 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사랑부 친구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새로운 환경 속에 왔어요. 새로운 스케줄을 딱 여건 속에 여러분 자폐성 장애는 그게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손잡고 딱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 딱 내려놓고 자 캠프 한다
개입에 딱 때리고 막 프로그램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들고 자 자야 돼 막. 남자도 군대 간 거 비슷한 거예요. 남자도 군대 간 거. 남자도 군대 가면 진짜 이 정할 때까지는 극도로 스트레스 받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입맛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생각하느냐면 환경이란 게 상황이란 게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캠프를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캠프를 잘했을까? 이 친구들은 캠프 가면 스트레스 다 받고 와서 캠프 2박 3일 동안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캠프 갔고 물론 나름 즐겁죠. 나름 신나고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캠프를 좀 여유롭게 하는 게 늘 좋다고 생각해요. 뭔가 적응할 거리를 줘야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캠프 하는 데가 이런 데구나 좀 둘러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고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본인들이. 우리 그 캠프가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이런 데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캠프 하는데 누가 왔네? 이런 걸 스스로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환경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 환경 자체가 그 친구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내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대해서만 뭔가 얘들 데리고 뭘 할까? 얘들 데리고 뭘 할까? 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생각들이 몰려있거든요. 도대체 이 환경들과 우리가 주는 그 자극들과 뭔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과 그 여건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들이 거의 많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기장님 세미나하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났는데 이런 건 안 하죠. 예를 들면 주일날 어떤 선생님이 안 오죠. 학생이 왔는데 선생님이 안 왔어요. 그렇죠? 학생 왔는데 선생님이 안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뒤에서 사역지원팀이 학생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선생님을 막 갖다 붙여요. 제가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주일날 세미나 마치고 그 다음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려고 딱 뒤에서 딱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혼자 있는데 저기 있는 선생님을 딱 데리고 와서 옆에 앉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딱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딱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랑부 학생이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 같다 생각해요. 지는 평상시에 보던 선생님도 아니고 지는 자기 선생님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선생님이 한 번도 얼굴도 보다 못한 저기 떨어진 선생님을 데리고 옆에 다 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 학생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다고 거기 갔는데 그 사랑부원 입장에서 제가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회의하면서 그 다음 날 회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안 와서 혼자 있을 때 다른 선생님이 와서 앉힐 때 제가 그 사랑원에게 이러해서 이 선생님이 오늘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겠는데 괜찮겠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본지 아십니까? 어떤 환경이 이 사람에게 장애를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도 생뚱맞은 선생님이 앉아서 딱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부터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 불편함이 불쾌하게 되죠. 그러면 그날 예배는 그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이 친구가 예배를 잘못 드린 게 아니고 이 친구로 하여금 예배를 잘못 드리게 우리가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막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요. 막 100명이 넘는 한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학생하고 교사도 섞이기 때문에 막 안 오면 막 예배 갖다 줘야지 막 이렇게 같이 좀 봐주세요 막 이러면 본인의 의사는 잘 물어보고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그 학생이 나는 싫다 보통 사람과의 그런 자기 선생님 중에는 싫다고 그러면 그것도 설명해 줘야죠. 그 설명해 주면 알아듣습니다. 설명해 줘야죠. 그래서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못 오셔. 그래서 네가 싫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설명해 줘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장애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랑부 교사들 교육할 때도 우리 뭐 다다음 주에도 뭐 장애 특성하지만 다 지적 기능이 얼마냐,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사회성이 어떻고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저도 그렇게 강의합니다. 그걸 강의해요. 그리고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는,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뭔가의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이라는,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지원되지 않는 환경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저 혼자서 땀을 흘리면 저한테 선풍기가 한 대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그렇죠?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뭔가 불편하게 여기는 어떤 부분들에서 적절한 뭔가가 제공되면 그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장애를 없애는 건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이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과 훈련과 더불어서 거기에 적절한 그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황들과 그다음에 어떤 여건들을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더해져야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장애가 극복되는, 뭔가 이 장애가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부 할 때도 우리는 늘 그 학생들에게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만 거기에다가 한 가지 항상 덧붙여야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들과 자극들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역을 하면서 아주 좀 더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게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긴 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자가 좋으냐, 바닥이 좋으냐, 그건 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그걸 다 그대로 그 개인이 필요한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적절하게 지금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라는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뭔가 이 환경적인 지원과 내 상황적인 여건들을 내가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장애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 장애는 계속해서 그 현상들이 그 사람에게, 그렇죠?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지원과 어떤 상황들만 적절하게 잘 제공이 되면 장애라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생겨나가는 불편함과 어려움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애가 극복되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가 극복됐다는 걸 뭔가 그 사람이 그 장애의 상황 속에서 뭔가 막,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TV를 보니까 저기 케이블 방송에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시각장애를 가진 어떤 저기 여자친구가 이렇게 바이올린 이름을 지선이.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도 지선이라는 이름은 왜 저렇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얼굴에 화상 입은 그 친구들 이름 지선이죠. 그렇죠? 그 바이올린 치는 친구도 지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거 보면 막 뭐 장애가 극복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장애가 극복되었다. 정말 장애 극복되었을까요? 장애가 극복되는 건
그 장애를 본인이 어떻게 막 노력해서 이겨 나가는 게 장애 극복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는 상황이 제공되는 게 장애 극복입니다. 우리는 장애 극복됐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노력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력하고 막 애써서 뭔가 그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고 이러면 야 장애가 극복됐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데 그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하면 야 정말 잘했어요. 뭐. 정말 잘한 겁니까? 우리는 그럼 뭘 했죠? 우리는 알아서 다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극복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 속에 장애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들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장애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극복된 게 아니라 장애는 그들 속에 여전히 있어요.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여전히 그들 속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제거되어질 때 우리가 말하는 장애가 극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 개념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유엔에서 뭐 적어놓은 그 마지막 줄에 보면 장애를 개별적으로 보면 치료 모델로 보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본다. 치료 모델, 그렇죠. 개인에게 보는 거죠. 교육의 대상, 어떤 뭐 치료의 대상.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보지만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뭐에 본다고요? 사회적 환경이죠.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본다는 거죠. 어떻게 조절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본다. 근데 어떤 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다 적절하게 다 제공이 되어져요. 그렇죠? 치료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시켰잖아요. 구별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치료와 교육이 적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모델이 통합이라. 근데 왜 통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사회 통합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통합 이야기하죠. 정말 통합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통합 교육 해요. 통합하면 다 됩니까? 통합이 답이 아니죠. 치료와 교육에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부를 분리시켜서 일반 주일학교가 아닌 사랑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뭐가 사회적 모델, 장애인이 살고 그들의 환경에 대한 접근이.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적인 훈련을 받는 데는 사랑부라는 게 필요해요. 사랑부는 필요해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 그들의 개인적인 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그 틀 속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그렇죠? 어떤 욕구와 권리를 가진 어떤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여건들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동시에 어쩌면 우리 사랑부 사회에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넓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는 것에 대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특수 교육만 하다가 이제는 이제 복지라는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하기 시작하다. 복지라는 부분들. 예.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히 뭐 우리나라 복지에서 더 많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뭐랄까 서비스, 뭐 어떤 급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애 등급을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뭐 건물의 구조라든지, 그렇죠? 사회 환경의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예배실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예배실의 구조가 정말 이 장애인에게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장애인 사회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여건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최선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가장 생각 안 하는 데가 교회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가장 생각 안 하는 데가 교회인 것 같긴 해요. 뭐 부끄러운 거지만 실제로 현실이. 그러니까 예, 그렇죠. 다 뭐 1층에 있는 교회도 있지만 지하에 있는 교회도 있고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만들었지만 쓸모없는, 여러분 경사로 만들죠. 경사로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만 제대로 안 만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더 불편할 뿐이죠. 오히려 더 불편할 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쩌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가진다면 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장애라는 정의가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이 환경적인 요인이 통합된 것이라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접근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강의안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강의를 해보면 강의안에 없는 걸 해줘야 좋아하더라고요. 정상화는 뭡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를 수용하고 욕구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적으실랍니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욕구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 정상화예요. 그 말은 정상화는 뭡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 아니죠. 이거 영어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가 이 용어를 쓰는 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다른 용어로 쓰면 사회 통합이라는 말을 쓰죠. 사회 통합이라는 말을 쓰죠. 이것을 조금 이 사회복지적인 면에서는 탈시소라 이런 말들을 실제로 이제 사용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어떤 시설 속에 가둬놓는 것에서 사회 속으로, 지역 사회 속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통합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지역 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구조적인 환경들, 이게 다 이제 구조적인 환경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 통합은 그냥 장애인들을 이렇게 시설 속에 가둬놓지 않고 자 너희들 사회 속에 살아라고 하는 게 사회 통합이 아니에요. 사회 통합이란 건 이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적절하게 그 불편함을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뭔가 환경을 구조화시켜 주는 거예요. 구조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조화시킨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구조화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재미없다 그랬죠, 제 강의가. 제가 봤지만 구조화라는 말 들었습니다. 구조화. 구조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특수교육 공부하시는 분. 구조화가 뭡니까? 형식을 갖추고 틀을 주는 구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대충 설명했어요. 형식을 갖추고 틀을 제공해 주는 것. 형식을 갖추고 틀을 왜 제공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일 자폐인 대치육개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장애인 사회 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책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뭐 책 읽어보셨습니까? 자, 자폐인 대치육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주 뭐 한때 인기가 있어요. 일본에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TV에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청소 일을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반응이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어머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이 지나가는 모든 루트를 다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해가지고 그 들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다 설명을 다 해줬어요.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친구가 가게에 만약에 좋아한다. 그럼 가게에 들리면 어떻게 대해달라고 어떻게 대해달라고 다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퇴근을 만약에 혼자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장애인이 뭔가 와서 행동했을 때에 적절하게 이 자극을 주지 않으면 이 자폐성을 장애를 가진 이 친구가 그게 당황스럽게 되고 그 당황스러우면 그 다음 행동을 뭔가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어머님이 다니면서 만날 만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설명을 다 해줬어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다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지나가는 문제가 되죠. 그걸 우리가 구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구조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역사회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통합교육하고 뭐 통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되려면 뭡니까? 꼭 동반되는 게 뭐냐면 구조화라는 게 동반돼야 돼요. 구조화라는 게 동반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통합이라는 것 자체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합교육 시작할 때 제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면 상수 들어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나라 통합교육 한다 그럴 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통합교육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제가 힘도 없는 제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조화라는 상황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통합만 시키고 그래서 사회통합이라는 건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 속에 꼭 포함되는 게 뭐냐면 적절하게 그렇죠? 불편함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요소들이 꼭 동시에 제공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개별적인 접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개별적인 건 유형에 대한 거죠. 유형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개인적 재활과 사회적 여건. 사회적 여건도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통합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 여건도 있지만 개인적에 대한 사회적 여건도 같이 들어가죠.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전생의 주기죠.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노인이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들과 달라져야 된다. 이 정상화시키는 것, 사회통합시키는 것, 사회통합시킨다는 것은 구조화시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접근인데 각 장애 유형에 맞게 이제 장애 유형에 맞는 것, 장애 유형에 맞는 것도 있지만 뭐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사랑부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데 선생님들이 와서 얘는 자폐인가요? 얘는 지적장애인가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글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지적장애인지 자폐성장애인지 구분을 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반적 발달장애 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뭐 구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뭐 이 장애라는 게 지적장애, 자폐성 항상 동방되는 기구들이 뭐 거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 발달장애 이런 용어들도 쓰긴 하는데 지적장애, 자폐성 이렇게 구분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건 그 개별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적장애냐, 자폐성 장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은 자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지적장애 친구들보다 사회성이 더 뛰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폐인데 왜 이렇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친구 그런 거죠. 사람들 교사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랬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얘는 지적 장애인데 왜 이렇죠? 아니 그 친구가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런가 같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꾸 저한테 뭘 물어보면 제가 얘는 지적 장애인데 이래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근데 선생님들 보통 우리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지적 장애인데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죠? 라고 해요. 얘는 잡힌데 왜 이렇죠? 라고 해요. 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소위 우리 그렇게 하는 쉽게 하는 말이 있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잘 듣는 말. 별로 특히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요. 제가 저희 학교 토요학교가 있거든요. 토요학교가 있는데 토요학교 강사들이 이렇게 한번 모여 연초되면 그 어느 날 제가 거기 강사 인도하려고 모임들하고 제가 딱 앉아 있었어요. 앉아있지만 자기들 다 그렇게 속으로 저 선생님이 뭔데 저거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저 앉아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간사한테 뭐 좀 갖고 오지 막 이러면서 좀 뭐야 저 봉사자가 이랬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목사였대요. 목사였대요.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목사는 어떻게 생겨야 되죠? 목사죠?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늘 궁금해요. 도대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가? 제가 좀 정답이었으면 좀 그렇게 해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람은 생겨 먹은 대로 살아요. 생겨 먹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생겨 먹은 대로 사시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 맞아요. 이렇게 생겨 먹어도 목사예요. 그렇죠?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장애도 마찬가지. 그 유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유형이에요. 개인적인.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유형이죠. 그냥 그 개인에게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때 지적 장애냐, 자폐성 장애냐. 물론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 큰 틀에서는 구분이 되지만 그 큰 틀도 다 다르죠. 그 큰 틀 안에서도. 그리고 개인적 재활과 사회적 접근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 세계 주기적 접근. 특히 여기 좀 우리 한 가지 개인적 재활과 사회적 접근 이 부분 이걸 좀 어렵게 적어놨었는데 여러분 프로그램 하거나 행사하거나 사랑구 하면 여러분들 맡겨진 학생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면 여러분들은 그 학생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절하게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맞게. 이렇게 분만 공부 같은 거 하잖아요. 하면 공과책 나눠져요. 어떤 선생님은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걸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분만 공부 15분을 그냥 아마도 이렇게 해서 15분을 이걸 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어떻게 그냥 맞게 해주면 되죠. 아니 무슨 분과책을 나눠주면서 거기는 그림을 꼭 다 그려야 되고 무슨 글자를 다 써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 되고 그림 못 그리면 야야 이게 이런 걸 안다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손잡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하는 거 구경이라도 시켜 뭘 어떻게라도 해야 되죠.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15분 하라 그랬는데 하긴 한 공과책은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누굴 막 옆에서 막 열심히 하고 한번 쳐다봤다 시간 안 가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내 학생에 맞게. 캠프 가거나 프로그램 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거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에게 맞게 따라가셔야 돼요. 그 개인에 맞게. 정해졌으니까 이거 막 다 애 손잡고 막 질질질 막 선생님들이 막 애를 막 끌고 다녀. 애를 막 이렇게 끌고 다녀. 제가 그랬죠. 스트레스라고. 그렇죠? 그 개인의 능력과 그렇죠? 그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달이 누구의 막 마음이 불타 있냐면요. 선생님의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 막 캠프 가면 막 선생님이 막 선생님이 성부에 막 생겨 조별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은 막 애를 뒷자리고 선생님이 막 그래가지고 야 이리 와야 돼 막 이러면서 애들 막 그러고 막 냅다 왜 여러분들 왜 흥분하죠 왜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 왜 자기가 안 만족스러우면 이 캠프가 불만족스럽고
내가 만족스러워 이 캠프가 만족스럽고 도대체 내 옆에 있는 이 학생은 도대체 뭔 만족스러움을 누리고 있는지를 묻고 막 선생님이 이 캠프에 온 여러분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뭘 다 해야 된다는 내가 이걸 다 안 하면 마치 내가 교사로서 역할을 다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땡입니다. 죄송하게 그 친구에게 맞게 하면 그게 교사로서 잘하는 거예요. 뭐 전생의 주기전 우리가 뭐 여기 나이 맞게 그냥 해주는 나이 맞게.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랑원이라는 말도 쓰고 친구라는 말도 쓰고 학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저희 일부 같은 경우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원. 그래서 뭐 누구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다 다르죠. 이제 그거는 교회마다 찬양이 다르죠. 예배도 다 다르고 그런 찬양도 다 다르고 그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 뭔가에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안에 나오는 건 장애 분류인데 이 장애 분류는 뭐 제가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알아요. 지체장애, 내변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우리가 처음 듣는 말도 안면장애는 뭔지 얼굴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장장애, 신장도 장애였네. 심장장애도 있습니다.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그 다음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1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대상으로 하죠. 뭐 뇌병변도 일부 포함되기도 하죠. 뇌병변 중에서 지적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포함되기도 하죠. 뇌병변은 다 지적장애가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친구 중에서는 일반 부서에 가도 괜찮은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일반 부서에 보내시면 됩니다. 예, 재미없는 이야기고 별로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사회 가시면서 크게 많이 우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긴 합니다.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섬기면서 조금 더 이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여러분들 생각들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맡겨진 그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친구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뭘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뭘 위해서 누구에게 이게 만족스러운 건지 누구에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부 교사를 섬기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한 명에게 가장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교사가 되는 건 누구에게 가장 만족스러울 때 가장 최고의 교사냐면 그 사람에게 만족스러울 때 가장 최고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육자가 보기에 잘하는 교사,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교사가 돼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교사.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만족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람. 여러분들 맡겨진 그 사람. 교육자가 칭찬하는 것, 누가 여러분 잘한다는 것 그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그거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학생이 보기에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그러면 가장 좋은 교사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 있다는 건 그걸 어떻게 내가 뭐 가르쳐서 뭐 고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있는 그대로 그 갖고 있는 그 제한된 그 능력과 그 환경들을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그렇죠?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것들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내가 돕고 뭔가를 제공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 가장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들을 버려야 돼요. 좋아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애란 건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장애는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어떤 뭐 건물이나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환경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그러면 그 친구는 사람을 봤을 때 장애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인격체.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환경.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그 친구들이 사랑부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그 사랑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좋은 모습들로 그렇게 섬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